음, 자, 그 책, 치료받기 아래서, 어, 화면이 다 읽었어? 아니요, 아직. 몇 페이지 읽었어? 하진이가 다 읽으면 받아야 되는데, 응. 하진이가 다 못 읽어. 화면이 다 읽었던데? 그래요? 응, 다 읽은 거 아닌가? 아까 다 읽었다 그러지 않나? 저한테 안 준 건가 봐요. 화면이 다 읽은 것 같은데. 빨리 챙겨서 읽어야지. 자, 그 다음에, 뭐, 그럼 뭐, 한자는 읽었어? 활용점정? 예, 응, 외운 거 보내시고. 서연이, 다 읽었어? 네, 지난번에 다 읽었나? 이번 주요. 이번 주에 다 읽었고.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네, 음, 몇 문장? 15문장이요. 그 다음에, 한자는 다 읽었어? 외웠어요. 음, 네. 자, 시야. 시야는 책 이번 주에 다 읽었나? 네. 음, 그러면, 한자 쓰기는 했어? 네.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아니요, 못했어요. 혜윤이, 책 언제 다 읽었어? 저 지금 다 못 읽었어요. 몇 페이지야? 50? 50페이지? 응, 네. 50페이지.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아니요. 안 했어? 음, 네, 한자는? 됐어요. 빨리 들어와. 네? 아니. 담비. 네. 자, 혜윤이는 그럼 한자는 다 외웠고, 네. 외운 거 보내주시고. 자, 주아. 주아는 책 지난번에 다 읽었지? 네, 몇 번 읽었어? 저 한 번 더 읽었어요. 초등부에, 초등부에 한 주에 세 번 읽은 애 있어. 물론 거기 책이 얇지. 음. 자, 문장 쓰기, 문단 쓰겠어? 네, 몇 문장? 저 70문장이요. 한자 다 읽었고. 네, 너네 주아는 시험 봤냐? 네, 봤어요. 잘 봤어? 뭐 나쁘지 않게 봤죠? 그거는 몇 점이야? 그것까진 까먹었어요. 까먹었다고. 자, 주원이, 책 다 읽었나? 네, 지난번에 다 읽었어? 네, 한 번 더 읽었어? 아니요, 자,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못했어요. 한자 다 외웠어? 더였어요. 이런 거 보내시고. 서준이, 책 읽었어? 아, 저 책을 아직 못 읽었어요. 음. 자, 문장 쓰기, 문단 쓰기 안 했을 거고, 한자는 다 외웠어? 한자 못 읽었어요. 담비, 책 다 읽었어? 아, 저 48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렇지. 문장 쓰기, 문단 쓰기는? 문장 쓰긴 했는데 문단 쓰기는 문장 쓰기는 몇 뭐예요? 분 있었어? 저, 안 세봤는데 거의 한 20쯤 될 것 같은데? 그래? 20문장? 한자 다 외웠어? 한자, 네. 어, 한자 쓴 거 보내세요. 음,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은 이제, 요거는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늘은, 어, 이, 그, 왜? 자, 오늘은 시와 소설 영역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화면이, 자, 김소월의 대표작, 전통의 정한, 진달래꽃, 뭘까요? 진달래꽃. 달랬고.
오케이. 그러면, 자, 서연이, 윤동주의 서시에서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양심적 삶과 순결한 정신. 뭐라고? 양심적 삶과 순결한 정신. 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순수한 삶을 살고 됐기 때문에 그렇죠. 순수한 삶을. 아주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죠. 시야, 박목월의 시 향수는, 자, 박목월의 시가 향수가 있고, 정주의 시가 향수가 있어요. 이 향수라 그러고, 이거 사향이라 그러기도 해요. 요, 어떤 정서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까? 한 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네, 향수의적 그리움. 고향에 대한 향수죠. 예. 혜연이,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복무는가에서 빼앗긴 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국토와 주권. 그죠? 나라 잃은 현실, 일제강점기의 식민 현실이죠. 혜연이 이번에 시험 잘 봤어? 아니요? 어, 그래? 왜 못 봤어? 못 봤어? 아니, 너무 긴장해가지고. 음, 그래. 빨리 공방 와. 아니, 안 긴장하게 해줄게. 너를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단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아. 김영랑의 시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는 어떤 정서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가? 순수서정. 네, 맞아요. 순수서정과 자연에 대한 감각적 시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영랑 북은 저기 김소월이라 그랬죠. 예, 오케이. 주원이 신경림의 시 농문은 농민들이 어떤 삶을 형성한 것인가? 어, 뭘까요? 억압된 현실과 좀 그런 거. 음, 비슷한데 농민들의 집단 고통과 노동의 비애입니다. 농민들의 집단 고통과 노동의 비애. 서준이 김수영의 시 풀은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읽히는 경우가 많은가? 4.19 혁명이요. 맞습니다. 4.19 혁명 이후 현실과 자유의지의 문제죠. 담비 고은의 만인보는 한국 현대시에서 어떤 특징적인 기획으로 평가되는가? 담비. 어, 잠시만. 네. 음, 어, 음, 개인과 음, 그 민중의 삶을 집, 집대성한 대사적 시도? 네, 좋습니다. 민족 전체 인물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기록한 대서사적 기획. 그러니까 만인보야. 만인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잘했어요. 자, 하민이 기영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사람은 극장에서 영화보다 죽었어요. 기영도의 시 세계는 주로 어떤 정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까? 죽음, 고독, 상실감 네, 맞습니다. 같은 죽음과 비극적 상실의 점. 정서죠. 기영도가 독수리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기영도가 독수리반이라고. 뭔 말인지 모르죠? 기영도가 네. 연습이지. 자, 정지용의 시 향수와 박목월의 시 향수는 모두 향토적 정서를 다루지만 정지용의 향수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서연이. 서연이. 대답을 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시야. 정주영의 향수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음, 응? 빨리 대답해. 정, 응. 정지용은 문학적, 예술적 시장을 강조하고, 응. 박목월은 응. 개인적 그리움과 인간적 감정을 강조한 거? 정지영의 향수는 이제 서정적이고 모더니즘적이죠. 예, 뭐 잘 찾아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혜연이 김동인의 남편 감자는 주인공 복료가 처한 비극적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가? 가난과 사회적 빈곤? 예, 가난과 사회 구조적 억압이죠. 수원이 염상섭의 장편 3대는 무엇을 중심으로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까? 어, 세대 간의 그 가치관 차이. 음, 그렇죠. 세대 간의 갈등이죠. 구세대와 신세대 갈등. 그다음에 3번 서준이 최만식의 탕류는 일제강점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입니까? 여성의 고난과 사회적 부조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 여성의 고난과 사회적 부조리. 사회적 부조리인데 여성의 고난이 소라기보다는 자본주의적 타락과 사회 부패죠. 그렇죠. 여성이 그건 너는 그거 3대 그건 감자 같은데. 그래. 뭐 그런가요? 네, 유사하니까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담비 이상의 소설 날개에서 주인공은 반복적으로 무엇을 갈망합니까? 담비. 어, 자유와 자아의 해방. 예, 맞습니다. 정확한데. 오늘 담비 맞아? 네. 누구니? 담비 오늘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네. 있어. 하민이 황순원의 소나기는 어떤 사랑 이야기를 쌤, 그리는 거야? 저 안 했어요. 누구? 좋아요. 아까 좋아한 거 아니야? 안 했어요. 아까 그럼 혜연이가 2번 한 거야? 아니요, 그 혜윤이 한 번에 하고 했는데 주원이로 넘어갔어요. 그래? 자, 잠깐 그러면 그럼 주아가 먼저 해보자. 황순원의 단편 소나기는 어떤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가? 순수하고 짧은 첫사랑의 비극적 이야기. 예, 순수하고 안타까운 첫사랑 이야기. 그럼 이제 음, 서바이벌로 갑시다. 16번부터는. 그래서 이거 문자 한 거구나. 오케이. 자, 아까는 혜윤이하고 주어 한 줄 알았어. 자, 그러면 16번부터 이제 네 개의 이름이 들려야 돼요. 16번부터 서바이벌로 갑니다. 16번 좋아. 주아. 인간 내면의 억압, 폭력성, 사회성, 규범에 대한 저항. 어, 이거는 인간의 내면의 억압과 폭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식을 하고 싶은데 자꾸 육식을 강요하죠. 육식은 뭐죠?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식주의자. 여러분, 지금 읽기 좀 그런데, 선정적인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 대학생 되면, 고등학생 되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작품입니다. 채식주의자. 자, 주어 빼고 이제 16번, 7번. 박안서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어떤 시대적 그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까? 하민, 하민,
한국 전쟁하고 음, 해방 전시대. 해방 전후와 한국 한국 전쟁이죠. 이거 되게 좋은 작품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만둔 찡아를 누가 먹었을까? 7번 하민이 하민이하고 주어 빼고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 또는 당신들의 청구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연, 서연. 인간성 갈등, 자유와 억압, 네. 이거 뭐냐면 권력과 이데올로기, 인간의 자유, 억압이죠. 자, 서연하고 빼고 서연이 김은혜 소설 살해 노래에서 묘사된 인물은 누구이며 어떤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까? 9번. 5초 내 없으면 했던 사람도 한 명 더 다시 5, 4, 3, 2, 1, 땡. 자, 전체 좋아. 주안 뭐야? 그 이순신 임진왜란 속에서 음, 국가와 개인 사이의 내적 갈등? 네. 자, 다시 했던 사람 다 빼고 20번 하겠습니다. 공지영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가? 20번. 5, 4, 3, 2, 1, 땡. 자, 전체 하민, 뭐요? 하민이 먼저. 죽음, 속죄, 용서, 인간구원. 죽음과 삶의 의미, 사랑과 구원 이런 거죠.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전체 줄거리를 오늘 보는 시간인데 이 전체 헤르만 헤세 지난번 했고 전체 줄거리는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데미안으로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에서 태어난 작가인데요. 나중에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가 독일을 떠나 스위스로 향한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 때문이었는데요. 전쟁이 임하는 당시 독일의 사회 분위기는 국가주의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평화를 사랑하는 반전주의자였죠. 그래서 그의 언행은 독일 극우주의자들의 미움을 샀고 그는 고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작가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인간성 회복에 대한 열망이 나타납니다. 그의 사상과 작품의 작품성 덕에 그는 1946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비록 데미안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헤르만 헤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로서 짧지만 그의 사상을 잘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르만 헤세를 성장소설의 대표작가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 작품 역시 한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왜 수레바퀴 아래서인지는 뒤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 작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한스 기벤라트라는 소년입니다. 독일의 시골 마을에 사는 이 소년은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제프 기벤라트라는 중개업자입니다. 한스는 후에 기숙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일러라는 운명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한스는 또 나중에 고향에서 엠마라는 소녀를 만나 가슴 아픈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아우구스트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이제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한스 기벤라트는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14, 15 정도 되는 소년입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중개업자로서 비교적 최근에 부를 쌓은 신흥계급으로서 상류층으로부터는 경멸을, 하류층으로부터는 시기와 질투를 받는 계층입니다. 한스는 공부는 꽤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제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 모두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신흥계급 특유의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아들의 성공을 통해 온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한스는 주에서 실시하는 기숙신학교 입시 시험을 치르는데요. 당시 독일에서 출세하는 지름길은 신학교에 들어가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스는 그 시험에서 전체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침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한스는 성공을 위해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하일러라는 친구는 좀 달랐습니다. 시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반항기가 가득한 하일러는 학교에서 정한 여러 가지 금기사항을 어기고 마침내 교사와 동료 학생들로부터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처음에 하일러와 친하게 지내던 한스도 문제아로 낙인 찍힌 하일러를 멀리하는데요. 하지만 끝내 그에 대한 우정을 저버릴 수 없어 학교 내에서 여전히 붙어다닙니다. 한스는 하일러의 삐딱한 성격 때문에 때로 상처를 받고 그에게로부터 우울함까지 전염되면서도 구속과 규율보다는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하일러에게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덕분에 한스의 학교 성적은 초반과 다르게 떨어져만 가고 교장선생님과 개인 면담까지 하게 됩니다. 교장선생님은 한스에게 공부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지만 한스는 이미 공부에 큰 생각이 없었죠. 한편 하일러는 기숙사에서 탈출하는 등 거듭되는 반항 끝에 결국 퇴학을 당해 낙향하고 마는데요. 한스 역시 성적 부진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져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되돌아온 한스는 자신이 경멸하던 금속 수련공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조차도 그의 고향 친구인 아우구스트의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가을날 사과즙을 짜다가 엠마라는 소녀를 만납니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엠마에게 한스는 급격히 빠져들고 엠마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한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데요. 한스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만 엠마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상처받은 한스는 아우구스트가 수습을 떼고 정식 직원이 되어 주최한 일요일 파티에 참석하는데요. 파티에서 만취한 한스는 강에 빠져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럼 이제 이 수레바퀴 아래서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평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 수레바퀴 아래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신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한스와의 개인 면담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교장선생님은 한스에게 공부에 전념하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에 깔려서 죽고 만다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수레바퀴란 끊임없이 돌아가며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해진 체계에 순응하면 수레바퀴에 올라탄 것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려버리는 것처럼 도태되고 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스는 결국 교장선생님의 말처럼 끝내 수레바퀴 아래서 도태된 채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스의 신학교 친구였던 하일러는 어떨까요? 하일러의 경우에는 수레바퀴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사회가 만든 수레바퀴에서 자기 스스로 만든 수레바퀴로 갈아탄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퇴학당한 후에 하일러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자기가 만든 수레바퀴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스는 자기 스스로 수레바퀴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타이에 의해 끌어내려진 것으로 봐야 할 텐데요. 한스에게는 하일러와 같은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친구인 하일러를 따라 반항하는 추종자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레바퀴 아래로 떨어진 한스와 자기 자신의 수레바퀴로 갈아탄 하일러, 두 사람의 대비가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점은 한스의 과거지향적 성격입니다. 작품 속에서 한스는 종종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주로 그가 어릴 때 겪었던 일들을 위주로 구성됩니다. 이 꿈은 한스의 과거지향적 성격을 상징하는데요. 그는 10대 중후반으로서 이제 더 이상 어린이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몸은 커가지만 정신은 몸이 커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스는 결국 지적인 영역에서는 하일러에게 종속되고 애정의 영역에서는 엠마에게 농락당하고 마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겉모양은 청소년이었지만 정신은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몸과 정신의 성장 속도가 맞지 않아 방황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춘기를 통해 겪는 성장통과 같은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성장통을 이겨내고 성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린아이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고 도리어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스는 그 성장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른에 가까워가는 하일러와 엠마에게 큰 상처를 입고 맙니다. 결국 그의 과거지향적 성격이 그에게는 도구로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젊은이들의 아픔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흔히 성장소설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은 주인공이 마침내 그 아픔을 이겨내고 성장해내는 과정을 그립니다. 하지만 수레바퀴 아래서는 그렇지 않죠. 주인공인 한스는 그가 겪은 아픔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모를 비참한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는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청춘은 아픈 것이 당연하고 아파야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한스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주었다면 도리어 그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것이 당연하고 도움이 된다고 쉽게 얘기하는 냉정한 태도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레바퀴 아래에서 죽주비였는데요. 짧지만 깊이 있고 강렬한 이 소설을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리고 그들을 가족으로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문학 죽주비였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봤으니까 우리가 텍스트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오늘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 요 줄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 그래서 한스 기벤라트, 독일의 슈버벤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살던 총명한 소년이었다. 총명해요. 똑똑한 거죠. 어릴 땐 다 시골에 다 똑똑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엄격한 기대와 교사와 목사 열렬한 권유 속에서 주 시험, 우리로 치면 뭐 경기도 시험 이런 거죠. 경기도 사는 사람, 서울 사람 뭐 서울시 시험이죠. 통과에 명망 높은 신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이 당시엔 신학교가 인기가 많았죠. 이제 다 보장되니까. 마을 전체의 염원을 짊어진다. 소년의 생활은 갑자기 속도를 올린 수레바퀴처럼 삐걱대기 시작하는데 낚시와 들판에서 뛰어놀던 시간은 줄줄이 삭제되고, 그죠? 자기가 행복한 것이, 자기가 즐거운 것이 다 삭제돼요.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강요받는 거죠. 그 자리에를 라틴어, 그리스어, 문법, 암송, 끝없는 모의고사가 채워버린다. 한스는 머리가 찌끈거리고 잠에서 번민을 하면서도 칭찬과 기대를 배반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버틴다. 결국 그는 높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한다. 축하와 악수의 찬사가 쏟아지지만 그 순간부터 한스는 자신 스스로 삶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나오죠. 타인의 기대를 수레바퀴처럼 끌고 갔으면 어렴풋이 느낀다. 자, 신학교 말브론 수도원 신학교가 이제 모델화된 곳 들어가자 그는 더 규격화된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상, 기상, 예배, 수업, 자습, 점호로 이어진 일과는 군대처럼 치밀하고 규율은 사소한 일탈도 용납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스는 성실함과 우수한 기억력으로 초반은 문안에 따라 붙었지만 간절 속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선명해진다. 이때 그에게 한 줄기 바람처럼 다가온 인물이 헤르만 하일러다. 얘도 오지 말아야 될 애가 온 거죠. 시와 음악을 사랑하고 규율과 행식보다 내면의 진실을 훨씬 크게 여기는 하일러는 교사의 건의에 머뭇거리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며 늦은 오후에 선박 들판을 개울가로 한스를 끌어낸다. 후서는 시를 낭송하고 말없이 물결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누구인가라 묻는다. 한스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가슴에 느긋하게 뛰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런 자유의 기미는 곧 교권 감시망에 걸린다. 하일러의 반항적 태도와 체제는 비판한 교사는 진노를 부르고 두 친구는 더 이상 가까이 지지 말라고 명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를 떼어놓는 거죠. 하일러의 징계와 갈등 끝에 학교를 떠나자 혹은 사실상 추방되다시피 물러난 한스는 갑자기 내면의 지지대를 상실하는 사람처럼 흔들린다. 그죠? 자기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롭고 무거운 공부만 남은 생활에서 그는 점차 집중력을 잃어간다. 밤마다 악몽이 돌아오고 잦은 두통과 피로가 몰려온다. 성적은 떨어지고 자신감이 빠르게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지도교사는 더 강한 채찍을 들이대지만 그것은 메마른 토양으로 더 세게 긁는 일과 같을 뿐이다. 결국 한스는 신경쇠약과 유사한 상태로 쓰러지듯 고향으로 돌아간다. 주변 어른들은 잠시 쉬면 회복될 것이라며 다시 진학할 희망을 말하지만 한스 본인은 더 이상 이전의 속도로 달릴 연료가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아버지의 체면 현실에 저울질한 끝에 아들의 학문 대신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시기에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예,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한스는 공장 겸 공업소에서 견습 생활을 시작한다.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장, 거친 농담과 투박한 생활감이 오가는 휴식 시간. 저녁이 되면 술집에 맥주잔을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신학교와 라틴어 교실과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한스는 그 리듬에 자신을 맞춰 보려고 애쓴다. 몸을 쓰고 땀을 흘리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듯한 순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의 공허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기처럼 다시 스며든다. 그 공허는 잠시 있게 해줄 것을 어느 여름날 문득 다가온 한 소녀와 짧은 교감이었다. 강둑을 걷고 몇 마디 수줍은 말을 나누고 서로를 향해 웃음을 준 그 며칠 햇살에 한스는 가슴 미지에 따뜻함을 남긴다.
하지만 그 인연은 너무 짧고 얇아 사소한 오해로 주변의 간섭 속에 툭 끊어버린다. 남겨진 것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한 쓸쓸한 자장뿐입니다. 이제 친구, 그다음 뭐예요?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자친구, 근데 떠난 거죠. 자, 이 일의 무게와 좌절. 요 문단까지만 할게요. 일의 무게와 좌절,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은 서서히 한세를 술집 쪽으로 기울게 한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동료들과 함께 잔을 비우며 한때 자신들이 뛰어난 학생이라 불리던 시절을 정말 있었는지 의심한다. 아버지는 이들의 흐트러짐을 꾸짖지만 꾸짖음 뒤에 따뜻한 이해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얼어붙게 한다. 어느 비 내리는 밤 한스는 치기에 젖은 채 혼자서 길을 걸어 집으로 오다가 강가에 이른다. 물은 어둠 속에 무심하게 흘러가고 발밑에 둔덕이 좁은 다리를 젖어 미끄럽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강에서 한스의 시신을 건져 올린다. 신문은 그것을 불행한 사고로 적을지 소문은 그것을 젊은이의 자포자기로 할지 말할지 망설인다. 아버지와 교사, 목사, 동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죽음을 이해하려 했지만 누구도 왜라는 물음 앞에서 오래 잊지 못한다. 소설은 한스의 죽음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봉인하지 않는다. 그는 취한 채 미끄러질 수도 있고 잠깐 충동으로 스스로 물속에 발을 들였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원인 단정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지점까지 밀려왔는가이다. 마을의 기대와 체제, 규율, 즉 칭찬과 경쟁이 드센 바람,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라는 단 하나의 궤도, 그리고 실패자에게 냉정한 간섭과 언어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어깨 위에 포개져 돌덩이처럼 굴러가며 마침내 소년을 수레바퀴 아래에 눌러버렸다. 타일러와의 우정은 그 무게 속에서 잠깐 솟아난 숨통이었지만 체제는 그 숨통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그죠? 시스템. 그게 바로 수레바퀴야. 수레바퀴라는 시스템. 한스는 강물 속으로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 우리 아이들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교육이라는 이름이 수레를 누구를 위해 어디로 굴러가 있는가, 독자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죠. 이렇게 수레바퀴 아래서 줄거리는 한스는 한 소년 성장 좌절, 우정과 상실, 체제의 개인과 충돌을 통해 전개된다. 헤세는 비통한 결말을 통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손쉽게 개인의 고유한 호흡과 기쁨과 노래, 사색의 시간을 뺏어가는지 보여주며 교육과 사회가 아이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소설 자체를 통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증언한다. 관련된 문제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어릴 때 천재고 똑똑한데 그게 사람들에게 구조화되면 어떻게 돼요? 구조화되면 이제 그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자기 인생을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문학적 의의를 좀 할 건데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남이 원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주체적인 공부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죠. 뭐 여러분 중학생들이니까. 자, 다음 주 숙제는 이제 책 읽으시고 수주대토입니다. 수주대. 자, 수주대토가 뭐냐? 지킬 숫자예요. 구루터기주 기다릴 때 토끼토. 자, 구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인데 원래는 우연히 얻은 작은 이익에만 기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태도를 비유한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송나라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밭에서 일하던 중 한 토끼가 달리다가 구루터기의 머리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농부는 큰 수고 없이 토끼를 얻게 되자 무척 기뻤습니다. 그 뒤 그는 농사일을 그만두고 매일 구루터기 옆에 앉아 또 다른 토끼와 부딪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수주대토예요. 수주대토. 자, 지킬 숫자, 구루터기 주자, 이제 몇 대 몇 대 할래? 대할 때죠. 기다릴 때자죠. 토끼토. 예, 그 토끼를 기다린다. 수주, 대토. 이런 쭉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 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